반갑습니다. 자, 국가직 취급 해설 행자 김만희입니다. 자, 제가 전체 총평도 했지만은 지금 국가직 공무원 7급인데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 난이도에서 봤을 때는 뭐 7급 치고는 엄청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주 킬러 문항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그러나 문장 자체가 단순 암기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행작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 이해를 추론해 놓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문들을 좀 많이 레벨업 시키고 있죠. 여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작 객관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출제적인 경향들입니다. 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전체적 난이도를 한 중상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누차 말하지만 행작을 단순 암기형으로 뭐 두 문 짰다고 그리고 몇 개 단어 외우고 이런 형태로 하셨으면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고득점을 못 하셨을 거고, 제가 강조하는 이해 위주로의 체계를 잡고 행작적 사고를 토대로 해서 문제적 접근을 했었다면 충분히 아주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아마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는데 전체적인 분포 면에서 봤을 때 25문제가 행작 이념에서 나올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각 영역별로 총론부터 지방행정까지 분포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적중하고 분포도 면에서는 평균적인 분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국가직 7급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들어올 지방직 7급도 있고 다음 연도 시험도 있고 9급을 하시든 7급을 하시든 행작은 공통의 전공 과목으로서 앞으로 그 이해도와 전공적 영역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자료로서 기출 문제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희행작에 올려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빨간색은 제가 기본서에서 적중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렸는데, 전체 25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 24문제가 수업과 그리고 내용상에서 그대로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행작 앞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만 결국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잡다하고 아주 쓸데없는 것들, 기출이라고 해서 우선시하고 그러한 잘못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작을 행작 강의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고 가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7급 문제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 비율성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 했는데 이것은 용어적 개념을 묻고 있죠. 그래서 개념형의 확인형 문제들이 기본적 분포도에서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물론 기본서에서 내용에서 학습에서 적중했던 것들이고, 조직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사. 자, 그래서 조직의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내부 성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목표의 대체한 성과도 연도할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X 비율성과는 거리가 멀죠. X 비율성의 기본적 원인은 경쟁입니다. 경쟁이 없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상의 경영적 비효율을 우리가 X 비율성 라이벤슈타인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서비스의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조치의 분리로 나타나는 현상, 즉 비용과 편익의 절연, 한자로 절연이라고 부르죠. 절연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 3번이 정답이죠. 조직의 내부 특성으로 인해서 최소 비용에 의한 이용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바로 실패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부적 특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부적 특성은 뭐냐면 바로 독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점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타났을 때는 요거다 알지만은 안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뭐지? 이게 바로 행자의 이해도의 차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단순 단어 수집형 공부에서 조금 극복을 하셔야만 7급에 좀 더 적절하게 학습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련돼서 행자의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올려둔 동영상 강의에서 OT 강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행작의 방향과 학습법을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이번 시험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정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지대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이게 전형적인 바로 지대 추구의 논리죠. 렌트시킹의 지대 추구. 자, 그래서 1번은 개념 확인형 문제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었는데, 이 준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바로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결합되고 있는 바로 이 제3섹터라는 개념이죠. 그 제3섹터 공과 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성과 기업성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하위,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의존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적 의존을 합니다. 정부가 함께 재정적 의존하면서 경영이라든가 운영상에서 좀 더 전문성을 두고 그래서 공과 사가 결합되는 영역에 바로 준정부 기관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연구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국립생태원 등이 있다. 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공기업론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 사례들이죠. 3번 준정부위원회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장관이 임명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입니다. 이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죠. 바로 법조문에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 4번에 정부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한다. 이거는 바로 정의죠. 어쩌면 제3섹터적인 준정부 조직에 대한 정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GO 문제죠. 자, 3번 NGO에 대한 설명으로 뭐 NGO라고 해도 되고 NPO라고 해도 되고 자, 우리나라는 NGO가 좀 더 보편적이죠. N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기본서에서 그대로 적중했던 내용인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 즉 NGO가 특히 시민단체가 되려면 자발성, 비영리성, 그리고 도덕성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발성이 들어왔고 두 번째, 정부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해 있었다. 요거는 바로 NGO 형성 관련돼서 기본서에도 각 이론들 토대를 만들었는데 공공재 형성 이론과 관련되는 NGO의 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NGO가 왜 만들어졌냐에 대한 하나의 견해죠. 자, 맞고. 자, 그 다음 서비스형 NGO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창형, 주창. 옛날 한자인데 주창, 영어로 한다면 advocacy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옹호자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 옹호한다. 그러면 뭐냐? 권익에 대한 옹호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기본 상식으로 푸셔도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성, 그렇죠. 자발과 자치성을 존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GO의 영역에 갖고 있는 하나의 독립성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자, 4번 가보죠. 4번 순환보직입니다. 개념형 문제인데 순환보직에 대해서 자, 또 들어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배치 전환이라고도 하고 외부임용, 이 내부에서 공무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외부 임용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부에서 바로 보직을 이동한다든가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임용.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보직을 겪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추구해. 요게 이 3번 지문 이게 보직 이동 관련돼서 순환 배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한국 행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 점이라고 제가 아주 수업 때 강조했었습니다. 바로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점. 4번 조직 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이 뭐한다? 배치 전환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 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정책 델파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정책 델파이죠. 그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게 일반 델파이 혹은 전통 델파이랑 달라요. 일반 델파이라든가 전통적 델파이는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 철저한 익명성을 토대로 해서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 속에서 갈등을 구조시켜가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자, 또 적중했지만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수치를 활용해야 된다. 통계적 수치는 활용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이러면 어디로 간다? 철저히 이건 일반 혹은 전통 델파이로 가겠죠. 3번에 참여자들의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식견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다. 네, 맞습니다. 4번에 참여자 간의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갈등, 아예 갈등을 유도해버리죠. 이게 정책 델파입니다. 일반 델파에는 합의를 도출하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조금 이동해서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PDF 파일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오셔서 행태론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만행작 기본 강의를 들으셨으면 행태론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만만하겠죠. 네,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밀환과, 그래서 방법적 이론론적 접근을 토대로 해서 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량적 분석을 하죠. 그리고 행태 규칙, 상관,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이게 바로 논리 실증주의고, 이 3번은 제 기본서에 있는 문장과 똑같죠. 조사까지 일치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일치되어 있는 지문. 그래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 행사에 가장 적합한 제대로 된 교재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4번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급박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역할을 하고, 사항 학문의 실천적 성격, 요건 어디서 나오죠? 차라리 후기 행태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행정학적 요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신행정학과 행태주의는 대조적으로 성립하고 대조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공무원의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참고로 보시고 기본서는. 자, 구조화된 모의 상황에서 지금 역량평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었죠. 나올 거니까 준비하세요. 딱 나오죠. 그런 행사기 잡다하게 암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골라서 보는 그 시선이 바로 출제원들이 출제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구조화된 모의 상황입니다. 핵심 모의 상황.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이 근간 행동을 평가를 하는데, 과거 이 점이 바로 뭐냐면 근평과 역량평가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평은 근무성격평적은 근무를 했다, 그래서 평가지만, 역량평가는 앞으로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말 그대로 역량입니다. 역량. 요걸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근평과 다른 점입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미래 행동에 대한 것들이고, 역량평가 기법으로 집단 토론, 서류함 기법 등이 있죠. 여기에다가 요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였다? 그렇죠. 바로 요 모의사와 시뮬레이션 기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주로. 자, 그래서 역량평가 적중했던 문제고, 자, 그 다음 8번에 수의 민주주의,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당연히 강조하고 원래 준비하세요 했는데 딱 적중에 들어죠. 지금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에서 20문제 중에서 18, 19문제가 계속 적중했었고, 이번 국가직 7급에서도 기본서와 기본강의를 토대로 해서 25문제 중에 24문제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죠. 자, 그만큼 적중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행작이라는 이 전공화된 과목을 그냥 잡다하게 아무거나 대충 공부하셔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고득점이 도달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작적 강의와 행작적 체계를 토대로 해서 복습을 하고 그걸 익혔을 때 이러한 7급 문제도 얼마든지 고득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기민주주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직접 민주적 요소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말 그대로 숙의 한자죠. 네, 디스커싱하는 그러한 데모크라시 개념을 숙의 민주주의라고 불러주는데,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죠. 보완합니다. 보완. 이건 직접 민주주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대체한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대체도 안 됩니다.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그런데 견고히 강화한다. 틀렸죠.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줄 수 있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공론, 합의회의, 시민 배심 문제, 이건 우리 기본서의 사례까지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그렇죠, 갈등에 대한 해소책으로도 요 토론, 바로 수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에도크라시입니다. 에도크라시. 자, 임시체제라고 불려지는 에도크라시. 자, 에도크라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공식성을 낮추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상호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임시체제 에도크라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 분화가 높다. 요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 예, 수평적 분화가 높고 수직적 분화가 낮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계층제 논리에서 계층을 완화시키는 구조에서 들어온 것이
에도크라시입니다. 이거는 기본서, 제2기본서의 표현에 표현과 조사까지 그대로 퍼펙트하게 적중해 있는 지문입니다. 업무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죠. 특히 불확실한 업무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전문성, 그렇죠. 전문가의 수평적 상호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도크라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10번을 가죠. 10번. 정책 결정 모형과 그 특징에 대해서 바르게 짝짓는 게 됐었는데, 자, 이것도 기본서에서 들어와 있던 내용인데, 자, 이것은 이제, 자, 하나씩 평가해 보라는 건데,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비용, 모든 편익 끝났죠? 완전 합리성의 경제학적 가정, 합리적 경제인 가정을 하고 있는 합리 모형. 정책 결정을 크게 근본과 세부로 나눈 것, 이건 혼합탐사, 혼합주사, 에치온의 혼합탐사 모형이고, 완전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은 점증 모형 혹은 만족 모형에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중요도에 따라 바로 분류되고 서열화, 위계화된다. 이게 바로 합리 모형적 가정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특징 도출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서에 그대로 요건 개념적 정의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내용인데, 자, 정부 부문의 저자본과 노동집약적 나왔죠. 노동집약. 그래서 자본집약이냐 노동집약이냐 했을 때 노동집약적이고, 그래서 이런 민간 부문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바로 임금에 대한 차진 비율을, 즉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죠. 비용이 상승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 여기 바로 뭡니까? 전구 팽창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보몰 효과, 보몰 이펙트라고 부르죠. 그레셴의 법칙은 바로 악화가 양화, 즉 나쁜 게 bad good, 악화, 재화입니다.가 양화, 좋은 걸 구축한다, 쫓아낸다,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정보의 그레샴, 조직의 그레샴, 여러 가지 인력의 그레샴 쓸 수가 있습니다. 바그너 국가활동 인증대 법칙은 바그너가 바로 도시국가 팽창처럼 규모 팽창의 논리를 설명하는 거였죠. 피콕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는 뭡니까? 공적 영역이 확장돼서 사적 영역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확장, 전부 다 확장을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이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보몰 이펙트. 이것도 정부의 큰 정부론적인 근거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재에 학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가보면 12번. 자, 위원회 조직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조직. 자, 위원회, 다른 말로 합의제 조직이라고 부르죠. 이 합의제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은 독임제, 단독제와 대조적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위원회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 모셔서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임기가 종료되어서 퇴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탄핵재판 돌아갔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중, 이게 핵심이죠. 신중한 결정, 신속하면 안 됩니다. 신중한. 그러나 이건 그대로 또 단점이 되어서 위원회 결정은 비능률적이다. 책임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에 대한 결정이 책임성이 높다. 좀 전에 했죠. 책임성이 낮습니다. 책임성이 제일 높은 건 차라리 단독제, 독임제가 책임성이 높아요. 의사결정과제의 시간이 지연되는 비용. 네, 맞습니다. 이것도 1, 2, 3, 4번 지문 전체가 우리 기본서와 그대로 일치되어 있는 지문이었죠. 13번 오셔서 공공선택론입니다. 전체 학습 이론에서 이 공공선택론제가 수업 때 아주 강조했었죠. 네, 경향상 들어올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통해 이 표현이 물론 여러분 7급 하시니까 경제학을 아시겠지만은 경제학 이제 고전파, 신고전파, 케인즈, 뉴케인즈 등 이렇게 학파들을 나눈다고 한다면 행자에서 이 신고전파 경제학 하니까 뭐 의미가 엄청 클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맹거라든가 왈러처럼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뭘 씁니까? 한계, 마지널, 한계 위용 개념, 한계란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체계의 효율성, 시장적 기능의 효율성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고전학파의 아주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는 거죠. 이런 경향. 그래서 자기익을 추구한다. 합리적 경제인이다. 시장을 토대한 가격 기호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바로 한계 비용 편익 분석을 토대로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제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텐데 이러한 경제 원리를 사용하여서 정치 행정 현상. 그래서 정의가 공공 선택 이론은 경제학적 분석에 의한 비경제학적 영역, 행정 정치죠. 정치형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뮬러적 개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 관료제가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경쟁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방법론에서 개체주의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오스트롬은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 학자가 잘못했죠. 예산 극대화 이론은 누구? 니스카넨의 이론이죠. 니스카넨. 오스트롬의 다중공공 관료제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 연결이 틀렸습니다. 자, 14번을 가보면, 자, 14번 전략적 인적관리. 이 문제야 뭐 만행적 들으신 여러분들은 흐뭇하죠. 아주 강조했던 거 그대로 딱 하니 국가직 7급에 다단하고 등장해주고 있죠. 네. 자, 인적자원관리. 이것도 기본서 학원에서, 기본서 학원 2권에서 그대로 챕터 자체가 그대로 적중해 있는 내용입니다. 표현이 빠졌는데. 조직의 전략적 성과, 인적 자원 관리의 활동 연계. 이것은 크게 보면 적극적 인사행정의 일환으로 위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관리 융통성망 같은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인력 관리.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의 전략 수립과 전략 달성에 관한 인적 자본의 육성. 근데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 시민행동 등도 고려하는 건 좋은데 어디가 문제냐면 개인의 심리적 측면, 이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보다는 조직 전체 성과, 전략적 목표의 달성, 인적 자원의 관리,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측면을 만약에 고려한다 이러면 맞는 지문인데 옳지 않은 거 그런 거죠. 강조이 아닙니다.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전체 성과적 측면과 인사관리의 합리성, 효율성을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가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여기 요즘 EHRM까지 확장한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충분히 만행행작 학습하신 분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자, 조세지출제도입니다. 조세지출제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기본서 200페이지, 204페이지 있는데, 조세지출제도는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 자, 문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하여, 그러니까 세금이 어디에 예를 들어 감세한다든가 면세한다든가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걸 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여기다 출처를 정확히 한다면 별도로 받고 있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텐데 뺐는데, 이 별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심의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심의와 의결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별도 의결을 또 조세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별도 의결을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세법상의 비과세, 과세 안 하는 거죠. 감면, 깎아주는 거죠. 공제, 네, 제외시켜주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고,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진 보조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별명을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혹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점, 약점이 되는 거죠. 숨겨진 조세. 자, 16번입니다. 가와나 유형을 A와 D에 바르게 연결한 것 했는데, 유형은 뭐 이렇게 연결해 보라고 했지만은 문제적 구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윌슨, 자, 제임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은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될 모형이고, 거기에 추가된 게 이제 살스베리 모형을 살스베리 모형을 넣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정이, 요 모형은 살스베리 모형은 뭐 윌슨 모형은 익히 알고 계실 거니까 결정이 통합되느냐 분산되느냐 요 기준 하나에다가 요구, 고객들 요구가 통합됩니까 분산됩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나누어지는 게 바로 살스베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정과 분산, 요구가 분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바로 분배 정책이죠. 분배 정책. 그리고 통합되고 통합되는, 결정도 통합되고 요구도 통합되는, 여기가 바로 재분배 정책입니다. 요 분산되고 통합되는 것이 바로 규제적이고, 그리고 분산되고 통합되는 여기가 자율 규제죠. 이게 살스베리 모형의 아주 특징적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자율 규제의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했는데, 그것과 윌슨 모형과 연계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모형 구조만 알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죠. 자, 복문 윤리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학에서 특히 행정윤리라든가 인사행정 파트에서 법령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확인 학습을 해둬야 될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바로 공무원 법무윤리규정인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자, 바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네, 꼭 알고 있어야 될 법인데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안경으로부터 안날로부터 7일이 아니라 요거 5조의 규정인데 14일이죠. 14일. 요 사항은 바로 제 기본서 159페이지에 아예 표로 딱 만들어서 14일 하고 딱 제가 못 박아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만약 확인 안 하셨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봐야 될 것을 정확히 본 상태라면 쉬운 문제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종교중립의무 들어가 있고 이거는 국가공무법입니다. 공윤법, 공직자윤리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윤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은 다르죠. 공윤법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선물신고와 주식 매각 신탁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 있죠. 요 시행령까지 선물신고 한화, 그렇죠. 10만원, 미화 100달러 요 기준까지. 국가공무부상의 수사위원회 공무원을 구성하려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하는데 현행법 문제입니다. 현행법. 이건 조문사항이죠. 국가공무법에 있는 기본 조문입니다. 18번. 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맥러린의 바로 제시한 정책 결정적 집행자의 상호작용. 요 맥러린 모형이 우리 학습 범위 내에서 제 강의와 기본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출연하는 문제죠. 그래서 전체 25문제 요 문제가 빠져 있었는데 자, 맥러린 모형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아느냐 모르냐 단순히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왜 사용하는 거냐면 이건 정책 집행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벌만의 모형을 확장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맥러린의 모형인데 이 모형은 결국은 현장에서 집행하는 집행공무원이 바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집행에서 언제 정책을 수정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가는 집행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상호 적응적 관점들이라고 적응적 흡수 반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적응적 흡수도 되고 부집행 아예 거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요 거부와 순호 요거는 그냥 예외적으로 예외가 아니라 요 모형에서 아닌 건데 끼워 넣기형으로 살짝 넣어놨죠. 자, 그래서 거부와 순호 이 18번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예외적인 문제로서 한번 만점 방지 차원에서 그냥 단순 형태로 주어진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19번 가보죠. 자,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도 제가 시험에 넣을 거니까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꼭 정리해 두세요라고 했는데 기본소적 내용에서 그대로 또또북과 더불어서 같이 적용하고 있죠.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입니다. 전부 하면 안 되죠. 일부를 공동 처리합니다. 자, 협의회에는 규약이 운영되고 필요한 경비 부담이나 지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포함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건 전부 다 지방자치법 규정될 내용이죠.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자체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 자, 권고하는데 이 주체가 틀렸죠.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행정, 제가 누차 말했지만 지방행정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행안부. 행안부와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가 틀렸고 3번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지방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보세요. 행안부 장관이 딱 하고 버젓이 들어오죠. 바로 지자체 업무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주무부서라서. 자, 20번 가볼까요? 20번. 자, 데이터의 융합 활용 촉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데이터 3법. 참, 웃은 이유가 데이터 3법의 종류를 골라보세요. 참 객관식답게 했지만 문제적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이 문제 출제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용 자체를 물었어야 좀 더 타당할 텐데 데이터 3법 바로 이 데이터 진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부분 이 흔히 하기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3법에 해당하지 않죠. 이런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데이터 개인정보위원회가 주로 이 법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게 됩니다.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확인차 받으시고 또또부가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정책평가.
이제는 이 평가 모형에 대해서는 낯설할 필요가 없죠. 정책 평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우리가 기본 이론과 스와델구 심화 이론을 토대로 잡혀 계실 거니까 자 가보죠. 모니터링은 사실은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형성평가 단계에서 들어가는 개념이죠. 형성평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땡큐. 자,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평가의 일환이에요. 맞고, 총괄평가는 집행된 후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총괄평가죠. 물론 사전 분석을 전제로 하죠. 4번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집행된 이후가 아니고 이것도 교재에서 딱 알려드렸는데 영향평가는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교통, 예를 들어 거대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의 혼잡도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하죠. 이후가 틀렸습니다. 2000입니다. 2000. 22번 자 국가재정법상에서 재정운영계획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아주 계획적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운영계획의 수립이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운영계획의 효율화와 건전을 위하여 매년입니다. 매년 자 수립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같이 확인했던 사항이고 국가재정운영계획에는 기본 방향, 목표, 중기, 재정 등등등 이런 건 일반적 사항이죠. 각 중앙관서장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그렇죠. 기재부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 각 중앙관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국가의 재정 지원에 관해 수행되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지자체장이 기재부장과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 그게 아니에요. 각 주무부서의 장들에게 지자체장들이 하고 그 주무부서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이렉트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부분에서 함정을 받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오셔서 23번입니다. 23번. 이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능 행사에 있습니다. 오셔서 일반적 자료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꼭 활용해 가십시오.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자, 특별행정기관 하면 이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랑 달리 뭐였다? 중앙의 업무를 지역에서 수행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 소속되어서 당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행정기관 관할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지방 이거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자치기관 하면 안 됩니다. 자치권이 없어요. 이번에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자치 바로 자치가 아니라 전문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국가의 집행기관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일선기관처럼. 틀렸고 노동청, 경찰청, 보건청, 우체국 등 특히 우체국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죠. 우리 기본서에 그 사례로서도 이 조직들이 쭉 나열돼서 한번 확인해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방경찰청은 지금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출제원이 이 지방경찰청의 이 개념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이건 조금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워낙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네. 지방경찰 지금 우리 자치경찰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 점까지 확인을 해두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행정비용의 증가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증가는 한마디로 자치행정을 훼손합니다. 자치행정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죠. 요 3번 지문처럼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자, 파킨슨 법칙이죠. 용어입니다. 파킨슨.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넣어뒀는데 자, 요거 본질적 업무가 그대로 그래서 비본질적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본질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대로인데 파생적 업무, 비본질적이 늘어난다. 맞고 공무원은 금전적 요만 직무에 관련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 개인의 사적이 추구한다. 관련이 없죠.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이게 바로 뭐다? 피터의 원리라고 그러죠. 피터의 원리. 자, 피터의 원리고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련 없이 그렇죠. 요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형 문제죠. 자, 25번 15임용입니다. 15임용. 여러분이 필기 면접 합격하시면 15임용 받으실 텐데 자,
기본소에 들어와 있고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에게 1년 하는 게 아니죠.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도 연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뭐든 틀렸죠. 15년 기간 중에는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15기간 동안에 그냥 빈손으로 아닙니다. 네, 기본 본봉에 대한 개념을 지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임용권자는 15 임용기간 중에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하면 면제. 그렇죠. 그래서 15 공무원은 뭐다? 우리가 15 제도는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안 하죠. 정규 공무원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네.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임기제 6급 이하 6개월은 맞는데 임기제 공무원 임기때가 있기 때문에 15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국가직 7급 문제를 총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행사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번 문제 따끈따끈한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무의미한 그런 두 문자나 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행작답게 더욱더 전공 행작에 맞는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증명됐듯이 전체 문제 중에 24문제를 적중하는 바로 만행작 기본서와 기본 강의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작에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쉽고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객관식을 위해서는 전환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제대로만 접근한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죠. 7급이라서 절대 겁먹고 후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외에 올해 이제 26년 여자는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의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작 관련 모든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올려둘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 자료들만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헤맬 필요 없습니다. 자, 카페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또 학습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충분히 아주 세밀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제대로 된 행작 공부를 토대로 해서 제발 7급에 행작 때문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라 행작 때문에. 자, 본격 커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성찰을 하고 한 발짝 나가셔야 될 분들은 충분히 행작의 특성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